네. 오늘 뉴스 중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걸 좀 가지고 왔어요. 어떤 내용들이 오늘 오갔었냐면, 뭐야, 이거. 없애고. 네, 일단 첫 번째 거, 요거. 화장품 로드샵 신화 막 내린다. 예. 오늘 그 LG 트윈타워 국회의사당 앞에서 더 페이스샵 가맹점주 40명이 시위를 벌였는데, 이제 화장품 로드샵이 이제 경영난이 악화가 되니까 이제 본사에서 좀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그 시위였다고 해요. 예, 근데 지금 그 이니스프리나, 그러니까 이니스프리도 이제 저기 뭐야 가맹점 회의도 이제 본사랑 회의를 했고, 스킨푸드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니스프리나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이나 에이블 CNC나 에이블 CNC 이제 미샤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다 이제 화장품 쪽들이 안 좋다는 겁니다. 매출이 내리는 게 문제예요. 매출 자체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고 뭐고 이런 건 핑계예요. 일단 이 자체의 매출 자체가 지금 안 좋아요. 이제 그러려면은 중국이랑 문제가 좀 잘 풀려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뭔가 얘네가 매출이 이렇게 급증하거나 그렇게 좀 이렇게 반전될 수 있는 그런 건 좀 없지 않을까. 그 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기사인데요. 일본에서 이제 월급도 전자화폐로 준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현금 이외의 이제 비현금의 결제 비율은 이제 한국은 89%나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일본 사람들은 대다수가 뭔가를 먹고 사고 이제 이럴 때 현금을 낸다는 거예요. 80%가 현금을 낸다는 거예요. 이제 현금을 제외한 수단이 20%밖에 안 되다 보니, 뭐 카드를 좀 써라, 아니면은 무슨 상품권을 써라, 뭐 아니면 무슨 우리처럼 오케이 캐시백을 써라,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다 보니, 그래 그럼 전자화폐도 허용해 줄게. 다만 변동성이 너무 큰 거는 좀 빼자. 변동성 낮은 것을 대상으로만 허용을 해줄 테니까 임금 지급을 할 때 저걸로 주고 싶으면 저걸로 줘도 돼. 이제 그렇게 정책적으로 아예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거를 전자화폐로 허용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게 지금 안 좋은 경제 상황을 뭔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는 하지만, 다음 달에 그 발표가 있어요. 그 정부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가 있거든요. 요거를 할 때, 가령 거래소에 현재 지금 돈을 입금하는 것도 안 되게끔 다 막아놓은 상태인데, 그거라도 일부 허용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그동안 규제했었던 게 뭐 있었죠? ICO를 금지했었던 것을, 정부가, 좀 가능성 낮은데, 정부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ICO를 열어준다든가, 요런 방향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전 세계적인 비트코인의 하락 시장을, 이끌었었던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꾸로 반등을 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가상화폐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반등 하겠다, 그렇게 좀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기는 해요. 좀 현실적인 현실적인 기준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뉴스는 좀 지우면서 할까요? 요 뉴스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이 경제 침체, 경제 불황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기사예요. 이거는 기사보다는 약간 칼럼에 가까운 내용인데, 지금 보면은 2012년 말에 아베 총리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중앙은행의 총재를 교체해버린 건데요. 이거를 할 때, 이제 정부가, 뭔가 은행과의 이런 독립성을 영향을 준다?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비판은 있을 수는 있었지만, 그건 다 됐고,
그냥 경제부터 살려야 돼. 예, 그런 주장에 이제 이런 비판들은 그냥 묻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강행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갈 테니까 중앙은행 총재 따라오시오. 이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총재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대규모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N고를 N저로 만들었어요.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라에서 직접 위안화를 그냥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니까 뭐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데 더 이제 유리하게 되는 상황이지만, 이게 중국 같은 공산당이나 가능한 거지. 이게 정부주도형으로 그렇게 이렇게 뭐 화폐 가치를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환율 조작국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뭐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엔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대형 제조업체들이 신이 났고, 빠르게 시장 점유율이 또 올라가게 됐고, 또 해외에 나가 있었던 공장이 이제 일본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엔고 문제를 해결을 해가지고 실적을 좋게 만들어줬으니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고용과 투자를 좀 해줄래? 라고 하니까 그냥 선뜻 유보금을 풀어가지고 투자도 막 하고 고용도 늘리고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기업이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화답을 한 거고, 현재 지금 일본 청년들은 사실상 100% 취업률을 즐기고 있다. 기업부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총리의 국가 운영 방침이 효과를 본 것이다. 이게 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정책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보편적 복지다. 이제 이 얘기는 우리나라가 그 7, 80년대부터 그 경제 성장을 해오면서 빈부의 격차가 크다고 본 거예요. 이걸 약간 정치 얘기를 조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민주당의 얘기는 빈부 격차가 크다. 이미 크다. 그래서 중산층을 살려야 되고, 중산층을 살리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중산층도 살리지만, 그러니까 이제 영세,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영세 소상공인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명칭 까먹었네. 어쨌든 서민 위주 정책을 꺼내자. 나라 경제가 힘드니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보편적 복지를 꺼내놓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얘기예요. 네. 보편적 복지를 한다는 얘기는 사회주의라는 거는 10개를 벌었으면은 10개를 똑같이 똔똔똔똔 나눠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나눠 갖자는 게 사회주의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동기부여도 안 되고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이거는 근데 굉장히 옛날에 초창기 공산당과 사회주의 이념을 만들었었던, 거의 뭐 버전으로 치자면 버전 1? 했는데 실패했죠. 예. 실패하고 나서 그 이후에 스웨덴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이런 사회주의, 그러니까 경제정책은 사회주의를 쓰고 또 그런 정치에서는 민주주의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을 이렇게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부자는 돈을 많이 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조금만 내서 이 돈을 모아가지고 결국 힘든 사람들한테 몰아주고, 아니면은 뭐 국가 재정도 확충을 하고 그걸로 뭐 복지 정책도 펼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최근 트렌드의 사회주의인 거예요. 이게 색깔론을 얘기를 하면 뭐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뭐 좌측은 빨갱이라고 부르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면은 뭐 빨갱이다, 이렇게 뭐 공산당에 대한 이런 공산당 나빠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사회주의는 우리가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선진 국가들이 쓰고 있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미국이나 캐나다도 못 쫓아갑니다. 이게 부자 증세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민주주의라는 거를 애초에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부자들한테서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얘기하려면 미국 독립전쟁까지 얘기 가야 되는데. 여튼, 무슨 얘기가 될 거였지? 예,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눠주자라는 이야기는 이미 분비격차가 심하고, 예전 이제 70년대, 80년대부터 키워온 대기업 중심의 이런 그 기업 문화가 우리나라의 근간을 좀 흔들고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저기 뭐야 민주당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해야 민주당이라고 하지 뭐 저기라고 하자 저기 뭐야 진보와 보수라고 해볼게요. 자, 진보와 보수. 보수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아?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놨어? 지금 이게 우리가 나눠줄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놓은 거야? 우리 아직 그 정도 수준 안 돼. 일단 기업 먼저 좀 살게 하자.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원래 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선진 국가들은 법인세를 낮추고 있어요. 법인세를 낮춰줘야 기업들이 좀 더 잘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법인세부터 올렸어요. 기업들한테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서민정책 펴자 해가지고 법인세를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제 반박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법인세도 낮춰주고 투자하기도 쉽게 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뭐 이런 고용 안정을 받을 수 있게끔 뭐 이런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반하는 행동들만 했었죠. 지금 현재 정부가. 예를 들면 뭐 52시간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최저임금 제도라든가 기업이 싫어할 만한 것들만 계속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절충은 좀 필요해요. 여기가 맞냐 여기가 맞냐 뭐 이게 너무 극단적인 흑백론인 거잖아요. 이게 양쪽 다 뭔가 아우를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뭐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게 좀 합리적인 그런 좋은 결과나 이런 그 결론을 못 이끌어내고 있지 않나? 예, 이거는 우리의 지금 숙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헤쳐나가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요. 자. 이거 다음 뉴스에 있어요. 그걸 먼저 까고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아니고, 다음 뉴스, 이거를 설명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얘기 나올 겁니다. 자, 그래. 근데 이걸 보고서 내가 기가 차가지고 이 뉴스를 보면요. 헤럴드 공주의 뉴스인데요. 지금 이걸 보면은, 자, 보세요. 코스피가 나흘 연속으로 연중 최저점 2000선 턱걸이를 간신히 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2027선에서 마감을 했고 뭐 시계 재료 앞이 깜깜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뭐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팩트니까 뭐 깔 게 없어요. 그냥 그래 맞는가 보다. 예, 그래 내린 거지 뭐. 근데 뉴스가 이런 정도 선에서 그냥 끝나는 것도 굉장히 아쉬워요. 의견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 다른 이런 부가적인 정보를 내놔야 되는데 그냥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냥 알림이에요. 이건 알림. 이거 여기는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2000선 근처까지 갔다. 이 얘기는 오늘 비 왔죠. 오늘 비 왔어요랑은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자, 이 밑에가 중요한 건데요. 자,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미국 증시 반등에도 아마존 등 기술주의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자 실망감이 커져 기술주들이 시간외 거래소는 급락했다. 뭐 그럴 수 있죠. 이에 국내 증시가 악영향을 받았다? 아니 이 얘기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증시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라는 땅덩어리에 아마존이라는 기업의 매출이 별로 안 좋아서 우리나라가 5%대 폭락을 했다? 물론 조금 영향을 받아서 내릴 수는 있어요. 한 1%, 2% 내릴 수는 있겠죠. 왜? 기술주, 이 얘기는 우리나라랑 같은 반도체, 기술주, 이런 애들이 지금 현재 3분기 그 실적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아질 수 있을까, 나빠질 수 있을까? 덩달아서 여기도 혹시라도 나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뇌피셜을 돌리면서 하락을 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급락을 맞는다? 이게 지금 해석이 잘못됐죠? 아니면 이게 종가 확인 종가인데? 종가 확인 안 하고서 의견 나온 걸 중간에 베낀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잠깐만. 뉴스 하나가 덜 나왔네.
아이씨, 그거 어디 갔지? 그 뉴스가 중요한데. 잠깐만요. 그 뉴스가 없으면은 제가 그냥 썰을 풀어야 되는데. 네, 그 뉴스를 보고 참 오늘 매일경제 뉴스 메인에 떴거든요. 잠깐 다시 한번 띄울게요. 그냥 매일경제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요. 아휴, 참 피곤한 하루입니다 오늘. 매일경제 경제 포털 들어가서 매일경제 뉴스 외국인 제목이 이거는 너무 자극적인 기사예요. 이거 너무 자극적인 기사라서 제가 읽다 말았어요. 괜히 저거를 보고서 속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외국인 불신 커졌다. 자, 외국인으로 검색해 볼게요. 외국인과 관련된 뉴스였네. 이거 내가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왔는데 스크린샷이 안 찍혔나봐요. 외국인 뉴스. 어쨌든 그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이 왜 나갈까? 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왜 나가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왜 팔까요? 외국인이. 그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외국인이 우리 거를 팔고 있는 이유. 여기가 아닌가? 잘못 봤나? 제목이 뭐였었지?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아니, 근데 그 기사를 제가 주소를 보내드리고 싶더라고요. 요걸 좀 보셔야, 외국인, 왜 팔까, 왜 팔까라고 했었는데, 왜라고 쳐볼까? 잠깐만요. 왜 파나? 뭐 이런 뉴스들이 있네. 눌러볼까요? 비슷한 얘기가 있겠죠. 여러 악재가 있다. 라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불확실성이 커진다. 어쨌든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파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국제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자, 중국과의 수출 의존도 무척 큽니다. 자, 한국이 있어요. 중국이 지금 미국이랑 안 좋아요. 그래서 이쪽이랑 요렇게 돼가지고 수출이 봉쇄돼요. 그래서 계속 관세 매기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중국 시장이 위축됩니다. 그러면 그런 영향을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됩니다. 자, 똑같이 중국과 미국 간의 수출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것도 똑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과 안 좋다면 우리는 중간에서 이게 중간 외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에 팔던 것을 우리가 미국에 팔면 되고요. 미국이 중국에 팔던 것을 우리가 중국에 팔면 됩니다. 그쵸? 그 와중에 그래, 또 다른 거.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또 사이가 지금 좀 풀어지고 있는데 남북 경협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정부에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과의 문제로 인해서 제재를 안 풀어주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거 지금 다 나가리에요. 경협주가 그래서 폭락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 증시가 원래 요렇게 가다가 경협 때문에 올라간 거지. 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경협을 안 한대. 그러면 도로 내려올 수는 있죠. 그럼 여기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경협을 안 한다면은 여기서 멈춰야죠. 근데 왜 여기까지 내려가요? 이거는 또 이해가 안 되죠? 설명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신흥국의 문제들로 확장해서 보자면 신흥국, 베트남이라든가 뭐 태국이라든가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또 베네수엘라도 이번에 있었고, 뭐 어쨌든 다양한 이런 신흥국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폭락을 맞아야 돼요? 이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단지 외부의 요인만으로 지금 요렇다라고 지금 자꾸 치부하고 있는 이 자체가 문제예요. 우리 내부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간과하고 있어요. 왜? 지금 한국이라는 시장 자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을 보면은 이 안에서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자, 반도체 거품설이 일단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SK 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 냈어요. 실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지금 또 문제 있는 게 뭐야? 국내 경제 문제?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외국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외국인인 상태에서 한국을 바라봅니다. 간접적으로 봐요. 자, 한국 내의 상황을 봤더니 이미 기업이 벌어놓은 것을 풀어놓으라고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쵸? 투자를 강요하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 강요를 받고 있고, 물론 이게 있어야 좀 그나마 좀 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최저임금제를 올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임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금은 올라가요. 이게 세금을 줄여줘야 기업들이 살만한데.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바라보기에 한국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반도체가 그나마 좀 올라있는데 그것도 거품이네. 또 내려갈 수도 있겠네. 왜 자꾸 기업들의 돈을 내놓으라고 하지? 유보금을 까먹겠네. 앞으로 임금을 돈을 더 줘야 되네. 52시간까지만 일을 하네. 그래도 한국은 열심히 일하는 나라라고 해가지고 투자했는데 한국은 세금도 올려서 받고 있네 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얘네 이거 투자예요. 투자. 얘네가 10,000원에 사가지고 20,000원에 팔고 싶은 건데, 내가 10,000원에 사서 얘가 20,000원이 아니라 5,000원이 될 것 같으면 이걸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외국인은 굉장히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내수 상황 자체가 지금 안 좋아요. 내부에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골마 터지고 있는데 자꾸 외부의 문제, 뭐 이런 거예요. 뭐 수출이 문제가 됐다, 뭐 현대차가 뭐 매출이 급감했다, 뭐 실업률이 높다, 실업률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공무원 늘려주지, 뭐 잡초 뽑는 사람 몇 명 뽑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근본적인 대책 자체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바라볼 때 한국은 지금 현재 원화 가치도 굉장히 내려가 있어서 수출도 많이 나갈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그리고 쟤네는 OECD 중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애들이야. 쎄빠지게 그냥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막 이렇게 하는데 임금도 별로 안 올라. 그러면서 막 기업들은 막 몸집을 키우면서 기업은 계속 막 성장해 나가고 있어 라고 하면은 기업을 사고 싶겠습니까? 팔고 싶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조금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향으로 보자면 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뭐 우리 카페 이름 자체가 슈퍼직장인이라서 직장인 친화적인 얘기를 해야겠지만, 주식쟁이 관점에서 입장에서 보자면 기업이 일단 살아야 돼요. 우리 관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기업이 또 살아가지고 또 같이 상생하면서 이게 좀 직원들도 살고 하면 좋겠지만, 일단 당장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있잖아요. 기업들을 위한 친기업적인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이걸 하면서 기업들이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뭘 뭐 자꾸 풀고 그런 기업들은 안 되고, 정말 돈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저께 롯데도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 뭐 하나도 투자하겠다고 했고, 삼성도 투자하겠다고 했고, 뭐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유보금에 대해서 사회에 조금 풀어서 돈이 말 그대로 좀 돌아서 내수 경제가 좀 풀리고, 좀 이 물가 자체가 조금 완화돼야 이 내수 경제도 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미봉책들만 자꾸 나오고 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이 제품을 잘 팔 수 있게 말을 잘해주면 좋겠지? 물론 그것도 뭐 가능은 하지만 미봉책인 거잖아요. 언발에 오줌 누기. 지금 오줌이 따뜻하니까 내 발에다가 오줌을 넣어서 그거를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지만 결국에는 그게 썩어 들어가겠죠? 근데 그렇게 단기적인 그런 약 처방처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가겠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가겠다라는 로드맵을 쫙 짜서 이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공유를 해줘야죠. 뭔가 상의하고 있다며요. 그 상의하고 있는 내용을 공유를 해줘야죠. 정 그거라도 안 돼? 그러면 증시 부양 정책이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증시 부양 정책이라면 당장 지금 우리 세금 내고 있는 게 우리 매수할 때는 세금을 안 내지만 매도할 때는 세금을 무조건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0.3% 무조건 징수를 해가죠. 근데 이게 옛날에는 매도 안에서도 이게 내가 수익을 본 걸 수도 있고 이게 손실을 본 걸 수도 있잖아요. 이 구분을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대요. 그걸 또 너무 많은 데이터를 다 정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본 거에 대해서는 차라리 올려 그냥 0.5로. 그러고서 손실을 본 거에 대해서는 이 세금을 안 걷겠다라고 하면 증시가 부양되지 않겠습니까? 개인들이 돈 더 넣지 않겠어요? 기업들도, 기관들도 돈 더 넣지 않겠어요? 외국인들도 돈을 더 넣겠죠. 뭔가 우리나라 그 시장 자체가 투자를 할 만한 이런 메리트와 가치, 이런 그들이 매력적이라고 느껴서 이렇게 주식을 사고 싶게끔 만드는 이런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오늘 지수 상황을 좀 잠깐 볼게요. 이거부터 설명할 걸. 얘가 길어졌네요. 자, 예상했었던 지수의 선은 제가 예상한 흐름은 이거였어요. 2000선에서 2070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반등 줄 수 있겠구나. 왜? 이게 이때 당시에 뭐 우리가 뭐 북한이 미사일 쏘던 때가 언제죠? 2018년 초인가요? 요때예요, 요때. 심지어 그때도 주가는 오르고 있었어요. 주가는 여기서 이렇게 막 내리고 있는 타이밍에 미사일을 쏴서 그렇지 결국에는 요만큼 올랐다가 조정받고 요만큼 또 올랐었단 말이에요. 미사일을 쏘는데도 올라갔었던 지수가 여기까지 내리꽂혔다? 물론 글로벌 악재가 있기도 하고 미중 무역 이슈가 이제 군사 이슈로 조금 더 이제 확장되고 있었죠. 좀 심각한 얘기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브렉시트 문제도 있고, 뭐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 뭐 국채 문제, 뭐 악재는 수두룩합니다. 근데 우리 증시가 여기까지 올라갔던 상태가 여기까지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북 경협도 이때 터진 게 아니에요. 남북 경협 요때 나온 거예요. 이 연중 중간에 나온 겁니다. 하나도 반영 안 되고서 지수 그냥 다 내리꽂힐 때 같이 녹여 있는 상태라서 얘는 지금 한 번 더 가야지 지수를 견인해줘야지 지수를 떨어뜨릴 이유도 아닌 거잖아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다져왔었던 박스권입니다. 이 박스권을 깨는 거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가격대가 대략 2070선에서 2000선이에요. 이게 저기 얼마지? 1875? 몇 정도 되죠, 이게? 요거 아니구나. 이게 2000선, 요게 2000선이고, 요게 이제 1875선입니다. 여기까지 간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1차적인,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내려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조정을 많이 받았고, 이게 요렇게 내려온 것도 아니고 한 번에 그냥 내리꽂혔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내려온 경우에는 빠르게 또 반등도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략 한 2200선까지는 지금 반등 나와줘야 돼요. 뭐 이 앞에 어느 흐름을 보세요. 어느 흐름이든 주가 폭락 이후에 급등이 없었습니까? 어느 흐름이든 주가가 많이 내리면 반등이 나와요.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지고 살짝 올라다가 내리꽂히고 살짝 올라다가 내리꽂히고 살짝 올라다가 내리꽂혀서 1000까지 갈까요? 증시가 없어질까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지금 뭐 옛날 2008년대의 상황과 98년도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우리나라 지금 뭐 외환 보유고도 완전히 빵빵하게 채워놨었고, 또 그때랑 지금이랑 제도적인 부분 뭐 이런 거 바뀐 게 되게 많아요. 뭐 설명하려면 몇 가지 또 항목들이 있기는 한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하죠. 여튼 그래서 지금 지수가 오늘 1.7% 지금 코스피 지수가 1.7% 정도 빠지기는 했지만 개별 종목으로 그냥 다 폭탄 맞았을 거예요. 막 5%, 10% 막 20%까지 내린 종목들도 있고 아마 굉장히 많이 심란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선을요 오늘 그린 게 아니에요. 이거 며칠 전에 그랬어. 한 3, 4일 전쯤에 그렸던 것 같은데, 여튼 이 선을 깨기는 쉽지 않다. 이 선 혹시라도 깨더라도 만에 하나 깨더라도
살짝 깨고 반등 빠르게 올라올 걸로 보여요. 요 선을 중심으로. 예, 그럴 것 같고, 애초부터 이걸 안 깼으면 참 좋았는데, 2070선은 깨고서 여기까지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횡보를 좀 하거나 일시적인 급반등을 한번 주고 내릴 때 내리더라도, 예, 일단 여기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반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락을 예상을 했었던 거는 12월까지의 하락도 예상을 했거든요. 중간 선거가 11월 초기는 하지만 11월이랑 상관없이 12월까지 좀 환율이 안정이 될 때까지는 조금 더 주가가 지수가 좀 더 빠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너무 빨리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이거를 약간 이런 완만한 형태로 쭉 내려와서 이렇게 조정받고 12월까지 지지부진하다가 12월부터 반등 슬금슬금 갈 걸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내리꽂혀버렸어요. 이렇게. 어쨌든 이 다음의 흐름은 얘와 유사한 형태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오고 얘처럼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급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한 번은 줄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든지 그러다가 이제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제일 크겠죠. 시황의 흐름은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본인들 개인 차트에다가도 2070선, 2000선, 그리고 그 밑에가 1870선 정도가 돼요. 선을 3개 정도 그려놓고 보시면 좀 차트가 잘 보이실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밴드를 지금 그려놓은 것이 650선에서 요 위에서는 한 680선 정도를 그려놨는데 680선을 딱 어제까지였죠. 어제까지가 680선 딱 지켰는데 오늘 그냥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버틸만 한 거는 650선, 650선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기술적 반등은 일단 거기서라도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정말 많이 밀리더라도 625선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이거 깨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앞에 모든 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서 그냥 내려버리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620선 요걸 깬다는 얘기는 이 앞에 이거 그냥 없었던 일이야. 나 그냥 여기까지 갈게. 이렇게 가버리는 거라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500선까지 가면은 뭐라고 했지 그때? 홀딱 벗고 회초리 맞겠다고 했나? 하여튼 500선 여기 빨간 선이기 때문에 지금 요 노란 선이 위험선이에요. 요 빨간 선이 오면 그럴 가능성이 없기는 한데 뭐 시장 붕괴입니다. 그냥 500선까지 간다는 얘기는 말이 안 돼요. 어차피 그래서 이제 올라올 때가 다 됐으니까 오늘 하락 때문에 많이 심란하실 텐데 너무 큰 고민 안 하시고 그냥 푹 주무시고 주말에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결국에 그러다 보면 올라올 겁니다. 이것도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2017년까지 이거 내릴 때 얼마나 신나했겠습니까? 막 뭐 연일 증시가 그냥 뭐 없어지네 뭐네 뭐 그냥 난리에 난리 치다가 결국에는 2017년 여기까지 간 거거든요. 막 폭등을 해버리죠. 얘도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만 지지를 해준다면 또 플래그 패턴 완성하고 또 가요. 또 갑니다. 또 이렇게 가다가 푹 요렇게 가다가 푹 요렇게 가다가 푹 이렇게 가겠죠? 이게 만약에 깨져가지고 여기까지 간다? 그래도 갑니다. 헤드앤숄더가 돼요. 또 어쨌든 가요. 어떤 방식으로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안 가면 나를 때리라고. 어쨌든 시황은 대충 이러니까 뉴스들 쪽 보시고 뭔가 이렇게 막 너무 공포스러운 이런 얘기에 자꾸 휘둘리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소신만 가지고 그냥 쭉 가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